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4시부터 5시 여러분의 종목들 친절하게 그리고 쉽고 자세하게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유튜브 채팅창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분들 와주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김화수님께서 대우건설 종목 진단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잭성님께서 SK스퀘어, 김경미님께서 HK이노엔까지 종목 진단 계속 좀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곧바로 종목 진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연해피님도 SK하이닉스 보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은 오늘 전화를 지금 주셨거든요. 바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전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난 지금 오늘 네, 전자님. 약해서.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요. 예.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격은 40만 원이고요. 예. 비중은 한 20% 돼요. 네, 에코프로 BM 40만 원에 20%. 이게 사실 얼마 전에 그 내부자 거래 이슈 터지고 나서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매수를 혹시 언제쯤에 하신 걸까요? 모르고 그건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서 기억이 잘 못 나. 금방 들어도 잊어버려. 아마 한 40여일, 40몇 한 달은 네. 더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매수하신 지 오래되진 않으셨고요. 예. 자, 그럼 에코프로 BM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에 비하면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거예요? 이번에 9일날 배당락이 예. 나왔대요. 배당락.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듣는 바로는 유상증자를 하면 주식이 내린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하려나 좀 가지고 쉬야하려나 궁금해서요. 증자와 권리와 관련해서 이거 청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좀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래서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드릴게요. 예. 자,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에코프로 BM을 봐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에코프로 BM 갖고 계시는데 수익 중이긴 한데 증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시네요. 그래서 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여쭤보시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고요. 워낙에 이제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유상증자를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종목이 우리 올해 연초 때에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한 좀 신뢰감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악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악재가 모두 다 좀 시장에 선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화됐다라고 측면이기 때문에 이보다 이제 기업에 대한 이 앞으로에 대한 본질의 가치를 좀 더 보는 시점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근래 와서는 양극재에 대한 수요 증가를 정말 크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양극재 이 소재 공급을 위한 광산 이제 광산 채택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과 또 고객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에코프로 BM역에서는 상당히 좀 시장의 또 본질적인 가치가 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아니면은 LNF라든지 그 밖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모두 다 새로운 소식들을 좀 알리고 있어서 에코프로 BM도 상당히 좀 기대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이 계속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금속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불러오다 보니까 예. 양극재 인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흘러나왔었죠. 이 때문에 지금 뭐 10%에서 15% 정도 실적에 대한 뭐 판가 인상에 대한 혜택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2분기 때의 실적도 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좀 걱정하기보다는 네. 앞으로 2차 전지, 특히나 이제 전기차의 대중화라는 키워드에 좀 더 집중해 본다라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현재 위치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일단 적어도 신고가 위치까지는 좀 가져가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내부자 거래라든지 화재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 뉴스화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겠고, 예. 신고가 라인 가격 본다라면은 55만 원 라인대가 좀 직전에 있었던 고점 라인대인데 이 라인대까지는 들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또 이 가까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요. 예. 곧 있으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을 일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이미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예고가 되어 있는데 반도체라든지 배터리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협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예. 또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리고 또 자국 기업에 대한 루트를 좀 확고히 하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2차 전지 뭐 혹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더 모멘텀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에코프로비엠 조금 더 그 신고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유를 쭉 해보시면서 수익을 더 가져가자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되셨습니까? 아니 가격은 예. 애널리스트들 얘기가 60만 원 어쩌고 그러니 그런 선까지 올라갈까요?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뭐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가 56만 6천 원 라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되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양극재가 부족할 정도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소재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크게 예상하고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폭스바겐의 SK온과 SK온인가요? 네네네. SK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폭스바겐이 새롭게 이제 일지머트리얼즈.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새롭게 전기차 이 라인업을 또 새롭게 준비를 했는데 예. 향후에 유럽 시장에서 폭스바겐과 가장 그 밀접한 관계를 준비하는 기업이 삼성 SDI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의 또 이 합작 법인에 대한 기대감도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은 북미 지역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지만은 향후에 유럽 시장에서의 이 밸류체인 준비가 앞으로 좀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면은 가장 단단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했을 때는 56만 원 라인대, 그러니까 55만 원의 가격권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에서 60만 원 선까지도 사실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가격에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들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주인 수권을 이미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유상증자 네. 관련해서요. 다음 달에 청약 예정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청약 더 받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상증자 내용 자체가 네. 캐파 증설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가오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유상증자를 호재로 작용하는 때는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때는 지금은 워낙에 캐파 증설을 요구하는 시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대응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점장님, 일단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궁금해 하셨잖아요. 그런데 유상증자가 보통은 좀 악재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은 괜찮대요. 자, 그래서 청약도 좀 더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시면서 수익 충분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전화로 에코프로 BM 살펴드렸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갖고 계셨던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삼성전기가 좀 들어와 있네요. 유튜브에서 제갈 공명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삼성전기 매수 가격이 18만 1,500원에 비중이 20% 정도 비중 가지고 계신 상황이네요. 자, 22%. 지금 사연을 남겨주신 게 본전 이상
탈출 가능할지 진단 좀 부탁드릴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전 이상 가능할까라는 질문. 삼성전기 현재 주가가 16만 원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기 18만 원대 과연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영자님, 삼성전기입니다. 본전까지 가능할까요? 본전이라는 것 자체는 10%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이제 10%가 요즘 시장이 대형주가 10%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보면 18만 원대 찍었던 것 자체가 거의 1월 초 이전이 전이니까 이제 거의 3개월, 4개월 동안 답답하죠. 그러니까 본전이라도 좀 보고 팔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기, 일단 주가의 모멘텀이 좀 없죠.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 자체가 MLCC 사업에 대한 업황 자체가 가장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MLCC 업황 자체가 작년도부터 좋아지다 했지만 결국은 지금도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관련된 스마트폰 부품 사업 쪽으로 하고 있는 쪽이니까 삼성전자 스마트폰 1분기 실적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은 작년보다 일찍 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GOS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관련된 부품도 있지만은 예사가 중화권 업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품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화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안 좋죠. 근데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여전히 앞서 이렇게 MLC라든가 스마트폰 부분 자체는 좋아질 게 별로 제가 아직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IT 쪽에서 지금 업황이 가장 좋은 게 패키지 기판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출연해서 심텍을 가지고 나오면서 패키지 기판 업황 자체가 엄청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련해가지고 삼성전기라든가 LG이노텍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 자체가 기판 쪽이거든요. 기판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쪽이고, 다만 뭐 삼성전기가 이제 기판 쪽에 대한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이게 향후에 삼성전기의 기판 쪽에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상당히 이 삼성전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를 대규모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기판 산업이 좋다 보니까 특히 FC BGA라고 가장 현재 난이도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상당히 또 업황이 괜찮고 이익률이 가장 높은 쪽인데, 이거 FC BGA 업황 자체가 최소한 2023년도까지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니까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LG이노텍이라든가 관련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기가 아마 1조 아마 3천억을 투자를 할 겁니다.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투자한 부분 자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내년도에 완공이 전개된다 한다면 이게 삼성전기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기는 나쁘지가 않다. 그 다음에 최근에 예사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가이던스 대비해서 약간 아마 5% 정도 한 상회한 실적이 좀 나왔을 겁니다. 나왔는데 요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일단 이제 반영이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작년도부터 주식을 살 때 삼성전기를 살 거냐 LG이노텍을 살 거냐 얘기할 때 당연히 LG이노텍을 적극적으로 사라고 그랬고, LG이노텍이 이제 100% 나갈 때 삼성전기는 20% 30%밖에 못 갔거든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저는 이제 삼성전기를 사러 갑니다. 이제 갈 때다. LG이노텍보다는 LG이노텍은 주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현재와 같은 그 불확실한 국면 쪽에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삼성전기는 올라간 것도 없고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방어적인 관점이 본다 한다면 삼성전기가 그래도 LG이노텍보다는 그래도 비싸게 가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주가 빠지더라도 안 올랐기 때문에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제가 작년도 LG이노텍에서 삼성전기가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측면에서 또 안정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 그런 실적 성장성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삼성전기에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오히려 다만 주가가 지금 뭐 진짜 사태상으로 지금 대형주 수급이 안 좋으니까 뭐 당연히 종합주가지수가 연중 최저치인데 주가가 또 대형주 성격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 정도는 당분간은 이제 15만 6천 원 저점이고요. 그 다음에 17만 원대, 16만 8천 계속 걸리는데 결국은 이 종목은 우리 시청량이 보유하고 있는 18만 원 정도까지는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몇 프로죠? 제가 못 봤는데. 지금 22%요? 22% 가져가시고요. 뭐 추가 아마 지루하니까 10%라도
올라가면 원금에서 팔고 나올라 하신 것 같아서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은 보유하고 있는 거는 다른 종목 쪽으로 대응하시고 이 종목은 충분히 이 종목은 18만 원 이상까지는 간다. 일단 우리 시청자 보유하고 있는 18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 전략. 15만 6천 원 정도가 저점이니까 그 아래 내려온다 한다면 약간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가능하지 않겠다.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다만 올라가는 시점 자체는 시장이 좀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 약간 시장이 뒷받침돼 종합주가지수 개인적으로 2,800 정도까지 올라간다 한다면 17만 한 5, 6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좀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걱정 말자. 매수하신 가격 18만 원까지는 뭐 웬만해서면 간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다만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제갈 공명님의 삼성전기 봐드렸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으로 이번에 넘어가 보죠.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김경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HK 이노행 가지고 계시는데, 이 종목 주가가 참 많이 내렸죠. 매수하신 가격이요. 51,392원. 비중을 좀 늘려오신 것 같아요. 비중을 30% 많이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HK 이노엔의 지금 현재 주가가 이거 최저 가격이에요. 지금 뭐 오늘 37,300원까지 갔다 왔습니다. 종가상으로 좀 그래도 올라오면서 38,500원에 마감이 되긴 했지만 지금 흐름이 참 어렵네요.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게요. 경민님께서 분할 매수해도 될까요? 그럼 지금 30%에서 더 담는다는 의견이시죠? 지난번 상담받았을 때 이제 떨어졌으니 매수를 더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렸는데 30%의 비중이 좀 부담될 것 같긴 하네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무 전문가님, HK 이노엔 오늘 뭐 최저 고점까지 찍었습니다. 매수를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일단은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전에 하셨던 거는 추가 매수 타이밍이 좀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 때이긴 하지만은 비중이 30%이십니다. 네. 저는 좀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좀 키우는 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참 좋겠지만은 기본적으로 CJ 제일제당에서 제약사업부를 좀 떼어낸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제품군이 컨디션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뭐 안정적인 매출처가 좀 있는 상태인데 뭐 쉽게 말하면은 컨디션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때가 아무래도 음주량이 좀 높아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이 방역 해제를 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방역 해제와 함께 알코올 소비량이 또 비례하게 올라가는. 그러면은 과연 숙취 해소 보조 음료라고 할까요? 그럴까요? 네, 아무튼 숙취 해소제에 대한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이제 받을 타이밍이라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힘을 잃었다라면은 지금부터 좀 다시 한번 모아가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비중을 늘리는 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비중이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일단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말자. 차라리 지금 많은 시장 종목들이 빠진 상태에서 모멘텀을 찾고 있는 때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이 국가에서 인프라 투자와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을 꺼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라는 제품군의 안정적인 실적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신약 개발과 같은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또 급작스러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경과되다 보니까 비중을 좀 크게 투입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때 그때 그들 종목들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일단은 지금은 기다리자. 제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신 가격 지금 현재 평균 라인대가 5만 원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라인대는 다중 바닥이겠구나라고 예상하고 예측 저점을 들어가신 게 아닌가 것 같고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가장 큰 모멘텀이었을 텐데 그동안의 본격적인 리오프닝에 대한 시점은
이제부터다라고 생각이 돼서 예. 저는 지금 위치는 사실 좀 낙폭과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직전에 올해 초반에 좀 브레이크 잡았던 위치를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흔들리는 거는 좀 크게 좀 인내하시고요. 뭐 4만 원대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5만 원대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실적은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 더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컨디션 효과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보유해도 괜찮다는 관점 갖고 계시네요. 일단 4만 원대를 다시 좀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5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비중이 이미 좀 많으시죠? 30%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도 같이 덧붙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김경미 경미님의 HK 이노엔 봐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전화 지금 기다리고 계시네요.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화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고민하고 계실까요? 제가 크라운 혜태홀딩스를 조금씩 사모았는데, 예. 이게 갈 듯 안 갈 듯 하면서 제가 2번을 놓쳤어요. 네, 이 찬스를. 크라운해태홀딩스를 모으셨다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아닙니까? 모았어요. 네. 근데 예. 이게 찬스를 2번을 놓쳤는데 예. 13,600원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려가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매도 시기를 잘 모르겠어요. 아, 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올 수 있을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9,640원인데, 지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2,000원대까지 갔다가 내려온 상황이라서 과연 다시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네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전략 한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네네. 예. 자, 운영자님, 크라운해태홀딩스입니다. 요 종목 사실 그 윤석열 관련주로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선인에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조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만 원까지 다시 좀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이거 보고 사셨겠죠? 그렇겠죠. 예. 시청자님 대선 테마로 보고 사신 거죠? 그것도 그렇고 뭐 실적으로 보고 사셨어요? 네네. 근데 실적이 안 나왔더라고요. 실적도 안 되고,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시켜야 되는지 지금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크라운 혜태홀딩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주가 크라운 제가가 시장의 주도주로서 이제 갑자기 치고 올라가서 저도 봤는데 이때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면서 음식력 다른 여타 종목들도 함께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던데 뒤늦게 이제 예사 대주주가 윤씨거든요. 예. 윤석열과 성씨가 같다고 그래가지고 하평윤 씨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이 예컨대 2월달, 3월달 정도라든가 움직였으면 기회가 있거든요. 네. 뒤늦게 지금 대선 당선되고 난 다음에 테마라고 부각이 좀 된 것 같은데, 이거나 인맥 관련 테마지 않습니까? 정책 관련 테마라 그러면 기대할 수가 있는 건데, 인맥 관련 테마 자체는 제로 선물이 되면 끝나는 네. 경우거든요. 그러면 다음은 이제 펀드메탈로 봐야 되는데, 펀드메탈 봤는데, 이제 크라운 혜태홀딩스는 크라운 제가 지분 41%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회사인 혜태저가 식품 지분을 61.8%를 가지고 있어요. 예. 옛날에 이제 혜태저가가 부도가 나면서 크라운 제가가 인수를 추진할 때 혜태제가가 상당히 더 그 규모가 컸는데 예. 크라운 제가가 즉 뭐 새우가 고래를 올라탄다 뭐 그런 정도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능력이 네. 안 되는데 인수했다고 그래서 결국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해서 그래서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혜태저가 식품화 61.8%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혜태저가는 알다시피 이제 과자 회사고 최근 아마 빙과의 부분 자체를 작년도인가요? 아마 빙그레 아마 매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과자 회사 쪽인데 근데 이제 이 회사 크라운 혜태홀딩스가 지주회사니까 결국은 앞서 이제 크라운 제가가 주가가 지난번처럼 뜨든지 근데 크라운 제가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크라운 제가가 15,000원대까지 이거 대량 거래돼가면서 해먹고 나간 거거든요. 이게 거래지 않습니까? 이거 올려주기 어렵습니다. 예, 이거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앞서 이제 61.8% 지분을 갖고 있는 혜태제과식품 비상장 회사가 만약에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급격히 좋아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IPO를 한다든가 IPO를 한다면 이 종목이 주가 가겠죠. 근데 IPO 한다는 얘기는 전혀 안 들린 쪽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혜태제과 식품이 실적이 좋냐? 작년도 이제 실적
전자공시 들어가 봤더니 적자 났더라고 28억 정도. 예. 그게 가치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매출액은 상당히 높아요. 또 아직도 혜택 제거가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습니다. 같은 혜택 그룹일 때 망해가지고 상당히 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예요. 그게 당장 혜택 제거 식품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지분법 이익이 증가되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 예. 이제 자산 가치를 봐야 되는데 얘가 지주회사니까 앞서 이제 크라운제가 지분 41% 갖고 있는데 크라운제가가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입니다. 지분 가치가 500억이에요. 예. 현재 근데 크라운 혜택 홀딩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입니다. 그러면 1,000억이 결국은 61.8%에 해당되는 혜택 제과의 지분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주회사로 따지면 별로 저평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주가 못 갑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밸류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제로는 다 끝났고 실적도 안 따라주고 그러면 이거는 세력들이 크게 대량 거래되면서 해먹고 나갔고 그러면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 외에는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시장에 1,500원이라고 그랬었죠. 그 정도 한 2,3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500원 지금 왜냐면 10,000원 정도 잠깐 올라가면 파셔가지고 다른 걸로 가는 게 낫지. 이거 누가 올려주지? 그게 전혀 안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뭐 가끔 고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도 음식료 회사고 그래도 혜택적으로는 과거에 이제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은 좀 어느 정도 좀 닫혀져 있겠지만은 기술적으로 잘하면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1,500원, 12,300원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아. 이 가격대에서 미련 없이 파셔가지고 다른 네. 종목 쪽으로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10,000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 그 정도 손실이면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손실이 아니거든요. 다른 예. 것도 최근에 다 10%, 20%다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잘못 샀다 생각하시고 네. 10,000원대 위에 올라온 시점에서 매도하고 잊어버리시는 게 편할 것 같다. 그래서 10,000원대 정도 전후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일단은 크라운 혜택 홀딩스는 매도 관점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많이 올라와야 10,000원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다라고 하셨으니까 10,000원 부근에서는 매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참고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크라운 혜택 홀딩스 살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다시 또 유튜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화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신데 종목은 건설주로 가보겠네요. 대우건설입니다. 매수 가격이 9,000원이고요. 비중이 50% 많으신데 와, 이 사연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보유를 하셨답니다. 와, 10년 보유를 하셨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차트를 좀 길게 보자면 이 대우건설이 2010년 이전이죠. 과거의 영광이 한때 잘 나갔을 때 3만 원 부근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기점으로 보고 언젠가는 10,000원대 이상 올라가겠지 하고 보유를 해오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대우건설의 현재 주가는요. 6,240원입니다. 이것도 지난 3월 저점에 있었던 2,200원대에 비해서 사실 많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대우건설 10년 동안 보유를 해오셨는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9,500원까지 바로 얼마 전에 9,500원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라서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이 좀 되네요. 자, 이건무 전문가님, 대우건설입니다. 9,000원에 50%, 10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을 해 보셨고 예. 고생을 하셨고 네. 지난해 좀 기회가 있었는데 또 팔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런 종목들이 오랫동안 끌려 있었을 때 배당이라도 참 잘 받았으면 다행인데 예.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배당의 목적으로 해서 계속 지니고 있는 이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지난해처럼 다시 한번 9,000원 라인대 회복이 된다라면은 내려놓는 게 어떨까라는 예.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난해 크게 올라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이 주택 분양에 대한 열기가 좀 뜨거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와 같은 주택 산업에 대한 이 공급이 늘어났을 때 그때 가장 큰 마진이 남는 산업인데요. 올해도 사실은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건설 업황 같은 경우에는 해외 모멘텀까지 좀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설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특히나 이제 건설 업황 같은 경우에는 날이 따뜻해지면 이제 성수기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여러 가지 건축 기자재에 대한 공급이 좀 수월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 때문에 마진 개선이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시장 환경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 대우건설이든 주요 건설사들이 1분기 실적은 사실 생각보다는 좀 저조했지만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컨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만족이 좀 안 됐지만은 네. 생각보다는 실적 방어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건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원가율이라고 해서 일단은 이 완공에 대한 시점이 좀 확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대한 풀 비용 100%를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해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그런 이제 이 지출이 오히려 좀 방어되는 원가율을 지키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이득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평이 됐고요. 예. 그럼 본격적인 성수기가 들어온다라면은 3, 4월 이후부터 성수기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외 인프라에 대한 투자 루트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한 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해외 플랜트라든지 해외 인프라 투자가 큰 마진이 남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우리 국내의 주택 산업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마진이 남은 사업인데 일단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건설 업황을 믿고 조금 더 들고 가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는 사실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예. 50% 비중이고 매수가가 9,000원대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세만 좀 바꿔준다라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위치라서 지금 급하게 비중을 많이 늘린다라는 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예. 조금 더 인내하시고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 과거 정부가 되었네요. 네.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둔다라면 가장 큰 것은 뭐 친원전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공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가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업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클 거라고 보고 있어서 9,000원대까지는 그래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큰 트렌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월봉선에서 지금 9,000원 라인대만 돌파한다면은 새로운 추세도 그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욕심이 될 것 같아요. 예. 단가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에서까지는 지금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우건설 살펴드렸습니다. 9,000원에 지금 평균다가 갖고 계시는데 이 정도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10년 동안 좀 가지고 계셨던 종목입니다. 자, 대우건설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은지팍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성신양회 갖고 계시네요. 시멘트 쪽으로. 13,600원에, 어이구, 이번에도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40%입니다. 자, 일단은 소실권에 좀 계시죠. 자, 지금 성신양회가 12,550원 마감이 됐거든요. 사실, 이 종목이 지난해 말 정도만 해도 기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기간에 뭐 급등하면서 2만원도 뚫어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줄어들었죠. 현재 12,000원까지 빠르게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매수가 이상까지 솟구치는 걸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자님 성신양인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예. 이분이 M&A를 보고 사신 건지 실적으로 보고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M&A를 보고 사셨으면 좀 기대가 있고 실적으로 보셨으면 팔아야 된다. 예. 이제 그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최근에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쌍용 C&E가 실적을 어젠가요 발표했습니다. 거의 뭐 적자 수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쌍용 C&E가 1분기 때 작년도에 1분기 때 3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냈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때는 4억밖에 이익이 안 났어요. 예. 그다음 단기는 순손실 났고. 그래서 결국은 업종 대표적인 쌍용 C&E가 실적 발표 그렇게 안 좋았으면 나머지 성신양회가 업계 시멘트 한 4, 5위 정도 되거든요. 예. 여기서 하는 적자폭이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급등입니다. 그 시멘트 회사의 원재료의 매출액의 30%를 차지한 게 유연탄인데 유연탄 가격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급등을 했거든요. 유연탄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2020년도에 톤당 60달러 했던 게 작년도에 130달러. 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무려 420달러까지 폭등했다가 현재 지금 300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네. 작년 대비해서 지금 100% 넘게 올라 있어요. 원가의 30% 차지하는 게.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그래서 시멘트 업계가 원재료가 급등에 따라 가지고 가격 인상을 추진을 했는데 약 13%에서 아마 15% 가격 인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2분기 때는 가격 인상 부분이 반영이 좀 될 겁니다. 예.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작년도도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실적이 안 좋았어요. 저도 작년도에 시멘트에서 분석할 때 작년도에 7% 정도 거의 한 10년 만인가요? 재판에 가격 인상을 해서 시멘트 업계 실적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워낙 유연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도는 2020년도에 60달러가 130달러였으니까 7% 올렸거든요. 예. 근데 작년도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시멘트 업계가. 근데 지금 유연탄 가격이 지금 300달러 넘었다고 했잖아요. 작년도 130달러인데 지금 300달러 넘었으니까 13% 정도 가격 인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실적의 기여도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건자재 업종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시멘트 회사는 사서는 안 된다. 예. 사더라도 KCC라든가 KCC 클래스라든가 이건 산업이라든가 목재 쪽이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네. 시멘트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M&A 쪽인데 예사가 이제 차트를 보시다시피 작년도 우리 앵커님이 급등했던 것 자체가 2만 원대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 달. 이건 이제 적대적인 M&A 때문입니다. 갑자기 2배 올랐죠. 이게 회사가 지금 그 유진그룹이 동양이라는 회사를 과거에 인수했는데 동양을 통해 가지고 성신양해를 M&A 하려고 지분을 취득했어요. 현재 지금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예. 이 당시 12월 달에는 5%였는데 이제 6%가 넘어섰더라고요. 예, 5%가 넘어가게 돼 지분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진의 입장에서 보면 단수 투자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진이 본래 시멘트 회사가 레미콘 회사이기 때문에 시멘트 회사가 없기 때문에 네. 옛날부터 시멘트 회사를 M&A를 하려고 했거든요. 또 유진기업이라는 회사 자체가 M&A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M&A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이전에도 그런 시도들이 성공한 게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왜 못 가느냐? M&A 재료 자체도 지금 약발이 떨어진 이유 자체가 그 성신양해에서 주총을 통해 가지고 정관을 교체를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적대적인 M&A가 되는 시도하는 경우는 대표이사한테 통상적인 퇴직 금액의 200억 원 정도를 얹혀서 줘야 된다. M&A 회사가. 그다음에 이사들한테는 50억 정도에 주고 M&A 해라. 그렇지. 정관을 개정을 해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유진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습니까? 굉장한 부담이죠. 그래서 M&A 재료 자체도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유진이 지금 추가적인 지분 매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런 M&A 재료 자체도 지금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래도 기대할 건 자체는 M&A와 관련된 유진 기업의 그 부분이 가장 크다. 그런데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실적을 좀 보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약간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4,800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일단은 반등 목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0% 정도 가지고 가셨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마 예상 1분기 때 아마 적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려진 쌍용 CNA 때문에 어느 시점을 알려지겠지만은 주가가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버리면 주가가 의미 있게 주가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보고 사셨으면 14,800원대 정도 매매하시고요. M&A를 좀 보고 사셨으면 제로 노출 될 때까지 좀 기다리시든가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 시 14,800원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준현 운영력과 함께 성신양회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진단은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무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은 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까요? 어제 미 증시하고요.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를 좀 계속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코스피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수 자체는 좀 많이 떨어져서 회복하는 기조로만 움직였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 방어 역할을 톡톡히 해줬었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체감이 크게 높진 않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어제와 오늘 같은 반등 분위기를 만들었다. 수급이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좀 건강한 좀 저점 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오늘 만약에 CPI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근원 CPI를 따져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직전에 있었던 이 CPI 발표 수치
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좀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 가속화되는 것을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근원 CPI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 부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씩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이와 같은 좀 좋은 소식을 좀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카드 다시 한번 또 꺼내지게 될 텐데 스태그플레이션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 예. 부양 정책이 필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이 좀 나왔고 또 미국에서는 이미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을 카드를 꺼냈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 CPI 발표 이후부터는 해결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거론될 거라고 봅니다.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이든이 외치는 인프라에 대한 내용들, 반도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총 상위 산업, 시총 상위 기업들이 실적이 좋습니다. 기초 체력 괜찮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해진다라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성장의 키워드와 함께 투자에 대한 얘기까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이제 내일 CPI에 대한 결과 이후에 뚜껑을 좀 더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보고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시 빨리 끌어낸다라면은 시장은 좀 그래도 생각보다 빠른 반등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선점해서 본다라면은 만약에 시장이 응답 당장 하지 않더라도요. 네. 결국에는 꺼내야 되는 건 경기 부양 정책 카드거든요. 네. 그럼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산업들을 보자. 그리고 또 현 정부에 대한 색깔을 봤을 때 건설에 대한 투자도 같이 함께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박준현 운용력께 여쭤보도록 하죠. 운용력께서는 내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어제 나와서 말씀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어제 제가 2,580포인트는 지지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예. 오늘 정확히 2,579포인트대에서 낙폭을 좀 줄였는데 네. 오늘 뭐 당연히 오늘 밤에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미국 그렇죠. 시장도 그런 흐름이 전개됐고. 그럼 내일 CPI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쇼킹하게 CPI 지표가 높게 나오지 않는 한 네. 시장에 영향은 없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시장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다만 내일 이제 염두에 둘 것 자체는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선물 현재 지금 누적 매도물 계약수가 지금 금액이 9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이제 6월물이기 때문에 6월 달과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부 옵션과 연계된 파생 관련된 합성 포지션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불확실성 해소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예. 내일은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다. 장중. 주가는 안 빠지는데 예. 변동성을 이용해 가지고 매수를 기회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오늘 시장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의미 있게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도 성장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네. 말은 무슨 말이냐? 가치주가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치주가 뚜렷하게 강세를 못 보인다는 겁니다. 가더라도 성장주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가치주가 경기가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치주가 뒤따라가는 그래서 성장주 중심의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수급이 여전히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이 좋은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거다. 이제 주수로 따지면 반등이 나온다더라 2,680까지는 낙폭과대 종목들 전반적인 반등, 그다음 실적 호전, 그 이후에는 실적 호전 종목 중심의 차별화 장세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업종은 뭐 제가 강조했던 IT, 음식료, 의류, 철강, 경기 관련 쪽은 철강, 건설기계 상사, 패키지 기판, 그래서 2차 전지,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실적 좋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보신다. 네. 조금 전에 그 변동성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요새 시장 상황 자체가 변동성 장세죠. 이런 장세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잠시 제가 사무실에 이제 방송 끝나고 올라가서 예. 5시부터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 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실 것 같은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하는 공개 방송입니다. 잠시 후 5시 바로 이어지거든요.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